한양 성안에서도 기세가 등등하기로 이름난 이 판서의 자택. 그곳은 본래 사철 내내 선비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와 가솔들의 활기찬 움직임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겨울 유독 매서웠던 삭풍은 가문의 대들보를 흔드는 죽음의 전조를 품고 찾아왔습니다. 가문의 정신적 지주이자 인자함의 표상이었던 박씨 부인은 본래 잔병치레조차 없던 강건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에는 고통보다는 무언가에 홀린 듯한 경악이 서려 있었고 굳게 다물린 입술 주변에는 기이할 정도로 검푸른 빛이 감돌았습니다. 관가에서는 심화로 인한 급사라며 서둘러 사건을 매듭지으려 했지만 셋째 아들 이휘의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휘는 어머니의 유해를 모신 병풍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탕약 사발, 그 사발 바닥에 눌어붙은 영롱하면서도 불길한 보랏빛 결정체를 말입니다. 그것은 남방의 무녀들이나 사용한다는 금단의 독초, 자련화의 잔해였습니다. 끓여내면 향조차 나지 않아 식별할 수 없으나 마시는 이의 심장을 서서히 굳게 만드는 소리 없는 살인마였습니다. 어머니의 초상이 치러지는 사대부가의 법도는 엄격했습니다. 상복의 하얀 물결이 집안을 덮고 향냄새가 진동해야 마땅할 그 시기에 저택의 대문을 거칠게 밀어젖히고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붉은 비단 가마였습니다. 금실로 화려하게 수놓아진 가마는 마치 상중인 집안을 비웃기라도 하듯 강렬한 색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가마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이라 자처하며 나타난 조씨였습니다. 그녀는 소복 대신 짙은 보랏빛 비단 저고리를 걸치고 있었으며 입술은 방금 피를 마신 듯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대감, 이 어찌 가련한 일입니까?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부인께서 그토록 외롭게 눈을 감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녀의 울음소리는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완벽했습니다. 눈물방울은 정확한 시점에 떨어졌고 떨리는 목소리는 대감의 상처받은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상실감에 눈이 멀어 가문의 법도와 가솔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녀를 그날로 안채의 새 주인으로 앉혔습니다. 이휘는 대청마루 구석에서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안채로 들어가는 조씨가 자신을 향해 힐끗 던진 그 비릿하고도 잔혹한 승리의 눈빛을 말입니다. 그것은 사냥을 끝낸 여우의 눈빛이었습니다. 조씨가 안방을 차지한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등불이 꺼지고 보름달만이 서늘하게 한옥의 기와를 비출 때 이휘는 숨죽여 안채의 툇마루 밑 그림자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창살 너머로 비치는 흐릿한 촛불 아래 조씨는 어머니가 평생을 아껴왔던 작의 경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승전고를 울리는 장수처럼 어머니의 유품들을 하나둘씩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숙한 한 바닥에 숨겨져 있던 비취 가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문의 종부에게만 허락된 대대로 내려오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련한 것, 평생을 지켜온 것이 고작 이까짓 가락지라니. 이제 이 방도, 이 가락지도,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숨통도 나의 것이다. 조씨는 가락지를 자신의 가느다란 손가락에 끼워보며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적막한 밤 공기를 찢는 괴성처럼 이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 광경을 목격한 이휘의 손등에는 푸른 힘줄이 돋았고 주머니 속 단도를 쥔 손에서는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 저 목덜미를 베어버리고 싶었으나 이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휘는 깨달았습니다. 조씨는 단순히 욕심에 눈먼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배후에는 아버지를 몰락시키고 가문을 송두리째 강탈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서투른 복수는 오히려
적들에게 명분을 줄 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휘는 어머니의 유품인 책들을 모두 마당에 쌓아두고 불을 질렀습니다. 가솔들이 경악하여 말렸으나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술병을 들이켰습니다. 어미가 죽었는데 책이 무슨 소용이며 예도가 무슨 소용인가.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련다. 그날 이후 이휘는 한양 바닥에서 소문난 망나니 셋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낮이면 기방에서 기생들과 어울리며 가문의 수치스러운 일화를 만들어냈고 밤이면 노름판에서 전대의 돈을 뿌려댔습니다. 조 씨는 그런 이휘를 비웃으며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휘가 기방에서 마신 것은 술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였으며 그가 노름판에서 읽고 있었던 것은 패가 아니라 조 씨가 포섭한 가솔들의 명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이휘는 무너진 사당 뒤편에서 홀로 칼날을 갈았습니다. 달빛의 번뜩이는 그의 칼날 위로 어머니의 원통한 얼굴이 비쳤고 그는 맹세했습니다. 유화의 모든 꽃잎을 피로 물들여 찢어버릴 그날을 말입니다. 조 씨가 이 정승저택의 안방마님으로 군림한 지 2달여가 지나자 저택은 예전의 위엄을 잃고 기묘한 정적과 음산한 향취에 휩싸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살아생전 지켰던 엄격한 가풍과 학문에 정진하던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는 자취를 감췄고 그 빈자리는 조 씨의 처소에서 흘러나오는 농익은 웃음소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향불 연기가 채웠습니다. 조 씨는 매일 밤 대감에게 심신을 안정시키는 비약이라 속이며 남방에서 공수해온 자극적이고 중독성 강한 약수를 올렸습니다. 대감은 그 달콤한 독에 취해 점차 총기를 잃어갔습니다. 낮에도 멍한 눈으로 조 씨의 일거수일투족에만 매달렸고 가문의 중대사를 결정하던 서슬 퍼런 판단력은 거미줄처럼 흐트러졌습니다. 이미 가문의 상징인 인장은 조 씨의 화장대 깊숙한 곳으로 옮겨졌으며 대감은 그저 그녀가 휘두르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조 씨의 진정한 목표는 단순히 정승 부인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가문의 비옥한 전답과 수백 년간 쌓아온 보물들을 자신의 가문으로 빼돌려 이 저택을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위한 왕국으로 재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처의 소생인 세 형제를 완벽히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조 씨가 가장 먼저 겨냥한 재물은 첫째 아들 이건이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대쪽 같고 학문이 깊어 조 씨가 가문의 재산을 주무르는 데 있어 가장 큰 눈엣가시였습니다. 이건은 이미 조 씨의 배후와 그녀가 대감에게 올리는 약술의 정체를 의심하며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간언을 올렸으나 약기운에 눈이 먼 아버지는 오히려 장자를 불효막심한 놈이라 꾸짖으며 멀리했습니다. 조 씨는 치밀한 함정을 설계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매수한 신복을 시켜 대감의 서재에서 왕실의 기밀이 담긴 문서를 훔쳐내 이건의 방 천장 속에 숨겨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가솔들을 앞세워 이건의 방을 급습했습니다. 조작된 증거와 함께 아버지를 저주하는 기괴한 주술 인형까지 발견되자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감, 보십시오. 장자라는 아이가 어찌 아버님의 자리를 탐내어 대역죄를 도모하고 이런 흉측한 저주까지 건단 말입니까? 소첩, 무서워 살 수가 없나이다. 조 씨는 대감의 품에 안겨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단력을 상실한 대감은 불같이 화를 내며 장자를 가문에서 파문하고 유배형에 처했습니다. 삭풍이 몰아치는 새벽, 이건은 멍석마리를 당한 채 함경도 오지로 끌려갔습니다. 이휘는 대문 틈 너머로 형님의 처참한 뒷모습을 보며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몰락을 알리는 첫 번째 조종이었습니다. 첫째 형님이 유배지로 떠난 뒤 둘째 아들 이유는 형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기방의 정보망을 통해 조 씨의 과거 행적과 그녀가 포섭한 가솔들의 명단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이윤의 움직임이 자신의 목줄을 죄어오자 더욱 잔혹하고 즉각적인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이윤이 평소 아끼던 에마 흑풍의 편자 밑에 날카로운 대못을 박아두고 말이 고통으로 미쳐 날뛰기를 기다렸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오후 사냥에 나섰던 이윤은 말이 갑자기 광분하며 절벽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비명은 거센 빗소리에 묻혔고 이윤은 에마와 함께 수백 척 낭떠러지 아래 짙은 안개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처참한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집안은 다시 한번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조 씨는 사람들 앞에서는 실신하는 척 연기했으나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자마자 화려한 가채를 고쳐 매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남은 방해물은 세간에서 술에 미친 망난이라 손가락질 받는 셋째, 이휘뿐이었습니다. 두 형님이 사라지자 저택은 온전히 조 씨의 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박씨 부인을 모시던 노복들을 장자를 도왔다는 누명을 씌워 노비로 팔아버리거나 매질하여 쫓아냈습니다. 그 빈자리는 조 씨가 불러들인 음험한 수족들이 채웠고 가문은 조 씨라는 거대하고 독한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에 완전히 갇혀 숨이 막혀갔습니다. 이휘는 기방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길에 안채에서 들려오는 조 씨의 간드러진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품인 자개경대 앞에 앉아 가문의 전에 내려오는 귀한 보석들을 몸에 휘감으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홀린 듯 속삭였습니다. 이제 거칠 것이 없구나. 그 미친놈 하나만 처리하면 이 가문의 뼈대까지 내 것이 되겠어. 어리석은 박씨, 내 자식들도 곧 내 곁으로 보내주마. 조 씨는 거울 속에서 승리에 취해 오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거울의 사각지대, 차가운 툇마루 기둥 뒤 어둠 속에서 자신을 응시하는 이휘의 눈빛을 말입니다. 이휘는 입가에 비릿한 술 냄새를 풍기며 헛소리를 내뱉으면서도 소매 속에 숨긴 단도를 고쳐쥐었습니다. 그의 눈은 슬픔을 넘어 먹잇감의 목줄을 끊기 위해 숨을 죽인 어린 호랑이의 안광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가문을 집어삼킨 요화와 그 꽃을 피로 물들여 꺾어버리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된 아들의 잔혹한 전쟁은 이제 멈출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두 형님이 가문에서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며 쫓겨나고 목숨을 잃는 동안 셋째 아들 이휘는 세상에 둘도 없는 불효자이자 망나니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초상이 끝난 직후부터 마치 정신이 완전히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대낮부터 한양에서 가장 화려하고 퇴폐적이기로 소문난 기방 낙화루의 상석에 앉아 비싼 술을 들이켰고 해가 지면 노름판을 전전하며 아버지 이 정승이 애지중지하던 고서적과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귀한 가재도구들을 헐값에 팔아치웠습니다.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자는 것은 예사였고 자신을 꾸짖는 가문의 어른들에게는 안면을 몰수하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가솔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찾고 계모 조 씨의 신복들은 대놓고 그를 멸시하며 비웃었습니다. 어미를 잃고 형제들까지 절이 되니 셋째 놈도 완전히 맛이 갔구나. 이제 저 가문은 우리 마님 손바닥 아니다. 조 씨 역시 이휘의 타락을 매우 흡족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이휘가 기방에서 허송세월하는 동안 더욱 대담하게 대감의 침소에 독한 향을 피우며 가문의 재산을 뿌리째 뽑아 자신의 친가로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 씨가 평생을 후회하게 될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이휘가 매일같이 드나들던 기방 낙화루의 가장 깊숙한 방은 사실 그가 세상을 속이기 위해 만든 은밀한 사령부였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온 이휘는 문이 닫히는 순간 흐릿했던 눈빛을 거두고 서슬퍼런 안광을 빛냈습니다. 그곳에는 낙화루의 주인인 행수기생월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박씨 부인에게 목숨을 구원받는 큰 은혜를 입었던 자로 이휘의 유일하고도 강력한 조력자였습니다. 나으리, 조 씨가 고용한 자객들이
최근 도성 외곽의 폐사에 집결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대감마님께 올리는 약술에 들어가는 독초가 남방 오지에서만 자라는 자련화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 독초를 조달하는 상단이 조 씨의 친정 오라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휘는 월향이 건네는 정보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가 노름판에서 날린 막대한 돈은 사실 전국 팔도의 소문을 쥐고 있는 정복군들에게 지불하는 정보료였고, 기생들과 나누던 농익은 대화 속에는 조 씨와 내통하는 탐관 오리들의 추잡한 비밀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휘는 겉으로는 미친 듯 웃으며 춤을 추었으나 속으로는 조 씨의 심장을 단번에 꿰뚫을 거대한 그물을 한 코 한 코 치밀하게 짜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 이휘는 기방의 뒷문을 통해 인적 드문 숲속의 은밀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검을 휘둘렀습니다. 형님들의 원한과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이 서린 칼날은 차가운 달빛을 받아 서늘한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망나니 연기를 위해 술을 마시는 척했으나 그는 사실 단 한 모금의 술도 목구멍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독한 술을 칼날에 부어 닦으며 복수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형님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 여우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크게 웃는 날, 그 웃음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비명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그의 검술은 이미 아버지 이정승이 전성기 때 보여주었던 기상을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단숨에 채워가는 맹수처럼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그의 검기는 공기를 찢고 나무를 베어 넘길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안채에서는 여전히 조 씨의 기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문의 모든 열쇠를 거머쥐었다고 확신했고 이휘가 돌아오는 길목에 대놓고 비웃음을 던지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셋째 도련님, 오늘도 술 냄새가 진동하시는군요. 가문의 앞날이 참으로 밝습니다. 곧 형님들을 따라가시게 생겼으니 몸 조심하시지요. 아니면 내 친절히 그 길을 안내해 드릴까요? 이휘는 그 조롱을 들으며 마당에 침을 뱉고 비틀거렸습니다. 아짐에 술 한 잔 주시려오. 아버님 아끼시던 벼루라도 팔아서 한 병 더 사 마셔야겠소. 이 집안 물건들이 제법 돈이 되더이다. 조 씨는 경멸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등 뒤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이휘의 눈빛이 얼마나 차갑고 살벌하게 타오르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이휘는 조 씨가 단순히 재산을 탐내는 것을 넘어 조정을 뒤엎으려는 반역 세력과 손을 잡고 대역죄를 꾸미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조 씨가 빼돌린 가문의 자금이 사실은 정권을 뒤엎으려는 반역 세력의 군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입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복수는 이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처절한 사투로 번모하고 있었습니다. 이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꽃잎이 떨어질 시간이 머지않았다. 이 정승 저택의 가장 깊숙하고 외진 곳,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와 넝쿨에 휘감겨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사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래 박씨 부인이 매일 아침 정갈하게 몸을 씻고 조상들의 넋을 기리던 그 성스러운 장소는 이제 계모 조 씨의 명에 의해 귀신이 출몰하는 불길한 땅으로 낙인 찍혀 사람의 발길이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가솔들은 낮에도 그 근처를 지날 때면 오싹한 기운에 몸을 떨며 걸음을 재촉했지만 셋째 아들 이휘에게 이곳은 어머니의 온기와 숨결이 남아있는 이 세상 마지막 안식처이자 반드시 찾아내야 할 진실이 묻힌 장소였습니다. 낮 동안 기방에서 망나니처럼 술판을 벌이고 비틀거리던 이휘는 모두가 깊은 잠에 들어 쥐새끼 한 마리조차 숨죽인 축시가 되어서야 연기를 멈추고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보름달이 먹구름에 가려져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밤, 이휘는 익숙한 손길로 사당의 녹슨 빗장을 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적막한 공기를 찢고 울려 퍼졌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사당 내부에는 조 씨가 역적의 물건이라며 내팽개친 첫째 형님의 서책들과 어머니가 생전에 아끼던 손때 묻은 집기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휘는 어머니의 위패가 놓였던 빈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소자 왔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지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은 촛불보다 더 뜨거운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추억에 젖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독이 몸에 퍼져 혀가 굳어가던 마지막 순간 온 힘을 다해 사당 방향을 가리키던 그 절박한 손짓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휘는 사당의 바닥 판자 하나하나를 손가락 끝으로 두드렸고 기둥의 미세한 갈라짐까지 샅샅이 훑었습니다. 땀방울이 턱끝까지 맺힐 무렵 그는 사당 뒷벽 쪽에 위치한 썩어가는 기둥 밑부분이 묘하게 이질적인 소리를 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틈을 비틀어 열자 기둥 내부의 빈 공간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어머니의 피 맺힌 유언이 담긴 서신 그리고 검게 변색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은비녀와 기괴한 문양이 새겨진 신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신에는 박씨 부인의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휘야, 내 아들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원통한 넋이 되었겠지. 조 씨는 단순한 여우가 아니다. 그녀는 북방의 세력과 내통하여 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반역자들의 첩자다. 내 몸에 독이 퍼지는 것을 느끼며 이 비녀를 탕약에 담갔다. 이 검은 빛이 곧 그년의 죄악이니 부디 살아남아 가문과 나라를 지켜다오. 이휘는 시커멓게 변한 은비녀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조 씨가 탕약에 섞은 독의 성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몸 대신 비녀를 제물로 삼아 증거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함께 발견된 신표에 새겨진 뱀 모양의 문양은 이휘가 기방에서 정보원들을 통해 입수했던 비밀 결사 조직 흑영회의 상징과 일치했습니다. 이제 퍼즐의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조 씨는 가문의 부를 이용해 반역을 위한 군자금을 대고 있었으며 강직한 첫째 형님과 영민한 둘째 형님을 제거하여 가문의 대가 끊기게 만든 뒤 총기를 잃은 아버지를 방패 삼아 나라를 팔아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가문을 짓밟고 나라를 위협하는 거대한 악을 심판하는 사명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때 사당 밖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휘의 수상한 행적을 감시하던 조 씨의 신복들이 살수들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술에 취해 잠들지 않고 사당으로 향했다는 보고를 받은 조 씨가 이번 기회에 아예 숨통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술에 취해 제 무덤을 찾아오다니 가련한 인생이구나. 복면을 쓴 자객 3명이 사당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서슬 퍼런 검기를 뿜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비틀거리는 남봉꾼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킨 이휘의 몸에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내 어머니의 성역을 더러운 발로 밟은 데가 내 놈들의 목숨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이휘는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복수의 단도를 뽑아들었습니다. 밤마다 폐사에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연마했던 무예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객의 검이 허공을 가르기도 전 이휘는 마치 그림자처럼 파고들어 그의 목줄기를 단숨에 그어버렸습니다. 사당 바닥에 뜨거운 핏물이 튀었고 이휘의 눈은 이제 먹잇감을 단숨에 찢어발기는 진정한 호랑이의 안광으로 번뜩였습니다. 이것은 복수의 서막이자 가문을 삼킨 요하를 향한 첫 번째 반격이었습니다. 사당의 차가운 바닥 밑에서 어머니의 피 묻은 비녀와 반역의 증거가 담긴 신표를 확보한 이휘. 그는 이제 더 이상 발톱을 숨긴 어린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당을 빠져나오기도 전 저택 전체를 감싸는 공기는 이미 예사롭지 않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계모 조 씨는
자신이 보낸 살수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자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망나니, 셋째 놈이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노리는 이 집안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이제 어설픈 가솔들을 부리는 수준을 넘어 친정에서 은밀히 길러온 최정의 암살 집단인 흑영조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오직 목표물의 심장을 꿰뚫는 일에만 특화된 인간 병기들이었습니다. 이휘는 저택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술 냄새를 풍기며 방 안에 드러누웠으나 소매 안에서는 자객의 피가 채 마르지 않은 단도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방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조차 공포에 질린 듯 멈췄고 오직 지붕 기와 위를 스치는 서늘한 바람 소리만이 폭풍 전야의 긴장감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야삼경, 천지만물이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각. 방 안에서 가슴 시리게 일렁이던 마지막 촛불이 갑자기 누군가 입으로 분 듯 소리 없이 꺼졌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사방의 문지방과 천장을 뚫고 4명의 검은 그림자가 이휘의 침소로 전광석화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검은 망설임 없이 이불이 덮인 자리를 일제히 꿰뚫었습니다. 그러나 검끝에 전해지는 감촉은 사람의 살점이 아닌 차가운 목침과 집단뿐이었습니다. 망나니의 목을 찾느냐, 아니면 내 놈들의 무덤을 찾느냐. 방 안의 어둠 속이 아닌 보름달빛이 푸르게 쏟아지는 툇마루 끝에서 이휘의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객들이 고개를 돌린 순간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내는 낮에 보았던 흐리멍덩한 남봉꾼이 아니었습니다. 꼿꼿하게 세운 몸등기와 한치의 흔들림 없는 안광, 그리고 그가 쥔 장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 그것은 밤마다 폐사의 어둠 속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며 홀로 연마한 복수의 무예였습니다. 자객들은 지체 없이 합공을 시작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시작된 혈투는 어느새 넓은 마당으로 옮겨갔습니다. 4명의 살수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이휘의 퇴로를 차단하고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휘는 마치 흐르는 물처럼 그들의 공격을 유연하게 흘려보내며 역습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형님들을 사지로 내몬 조씨의 수아들이라는 분노가 이휘의 칼날에 섯을 퍼런 살기로 깃들었습니다. 이휘가 땅을 힘차게 박차고 솟구쳐 오르며 검을 휘둘렀습니다. 이것은 내 어머니의 몫이다. 섯을 퍼런 검강이 밤공기를 찢으며 첫 번째 자객의 가슴을 대각선으로 갈랐습니다.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마당 위로 뜨거운 핏물이 분수처럼 튀어번졌습니다. 이어지는 연속적인 동작으로 이휘는 나머지 자객들의 공격을 쳐내고 단 한 번의 회전으로 2명의 목줄기를 단숨에 그어버렸습니다. 검이 부딪히는 금소금이 정막을 깼으나 조씨의 명령을 받은 경비병들은 이미 조씨가 손을 써둔 듯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휘와 자객들만의 고립된 전장이었습니다. 이휘는 마지막까지 저항하며 도망치려던 자객의 발목에 단검을 정확히 날려 주저앉혔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 자객의 목에 피 묻은 검날을 차갑게 갖다 댔습니다. 이휘의 눈은 이제 복수라는 광기에 젖은 채 보름달보다 더 시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서 내 주인에게 전해라. 내가 너를 살려보내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휘는 자객의 귓가에 뱀처럼 소름 끼치도록 낮게 속삭였습니다. 조만간 그년이 그토록 아끼던 안방의 비단요가 지옥의 핏물로 젖게 될 것이라고. 내 형님들과 어머니의 원한을 갚을 날이 머지않았으니 목을 씻고 기다리라 일러라. 이휘는 자객을 발로 차 저택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흩뿌려진 핏자국 위로 차가운 달빛이 내리쬐고 있었고 이휘는 자신의 검에 묻은 피를 소매로 천천히 닦아내며 어둠이 짙게 깔린 조씨의 안채를 응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연극은 필요 없었습니다. 가문을 집어삼킨 요화 조씨와 그 꽃을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아들의 진정한 전쟁이 막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저택을 수호하던 최정예 자객 집단 흑영조가 전멸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단 한 명의 생존자가 그놈은 인간이 아니라 귀신입니다. 라는 단발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자 조 씨는 난생 처음 골수까지 파고드는 극한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녀는 다급히 벽 뒤 비밀함을 열어 대감의 인장과 빼돌린 금괴들을 챙기며 도주를 준비하지만 이미 저택의 모든 출구는 이휘가 미리 포섭해둔 정보원들과 월양의 수하들에 의해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장검을 바닥에 끌며 이휘가 안채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무거운 검날이 거친 돌바닥을 긁으며 내는 지지직 소리는 조 씨에게 저승사자의 숨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이휘의 온몸은 이미 처단한 수십 명 자객의 피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그 주위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안채를 밝히던 촛불마저 공포에 질려 일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을 지키던 남은 사병들은 이휘의 섯을 펄은 안광에 압도되어 칼을 떨어뜨리고 그림자 속으로 흩어집니다. 네 이놈. 감히 아비가 있는 안채를 피로 더럽히고 이 무슨 폐악질이냐. 당장 검을 내려놓지 못할까? 조 씨는 마지막까지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대감을 방패 삼아 위세를 떨치려 발악합니다. 하지만 이휘는 대답 대신 소매 안에서 어머니의 검게 변한 은비녀, 반역의 심표, 그리고 조 씨가 그동안 빼돌린 가문 재산의 흐름과 북방 세력과의 내통 사실이 상세히 기록된 비밀 장부를 대청 마루 위로 내던집니다. 이것이 내년이 지은 죄의 무게다. 내 어머니를 독살하고 형님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으며 이 가문의 고혈을 짜내 나라를 팔아넘기려 한 요화야. 이제 그 가증스러운 미소 뒤에 숨겨온 추악한 목숨을 거두러 왔다. 이휘의 천둥 같은 일갈에 조 씨의 낯빛은 시체처럼 창백해집니다. 소란에 간신히 정신을 차린 대감 역시 아들이 내민 증거물들을 보고 경악합니다. 조 씨가 매일 밤 올렸던 약술에 도끼가 빠지며 마주한 진실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가문을 멸문시키려던 독사였다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조 씨는 최후의 수단으로 비단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독침을 꺼내 이휘의 목을 노리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사냥이 끝난 짐승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었습니다. 이휘는 전광석화 같은 몸놀림으로 조 씨의 손목을 비틀어 꺾어버리고 그녀를 대청마루 구석으로 거칠게 몰아넣습니다. 내 어머니가 겪은 고통, 내 형님들의 억울한 눈물, 그리고 내가 짓밟은 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 죽음보다 더한 지옥을 선사해주마. 이휘의 검이 허공을 가르자 조 씨가 그토록 자랑하던 화려한 가채와 비단 저고리가 갈갈이 찢겨 나갑니다. 그녀는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 애원하고 비명을 질렀으나 이휘의 차가운 눈에는 자비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휘는 그녀를 단숨에 죽여 자비를 베푸는 대신 관군을 불러 그녀의 모든 죄상을 천하에 알립니다. 조 씨는 결국 대역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되어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을 맞이하게 되며 그녀의 친가 역시 멸문지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요화 조 씨와 그 일당이 소탕된 후 저택에는 다시 예전의 정갈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유배지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버텼던 첫째 형 이건이 무죄를 입증받고 가문의 대들보로 돌아왔으며 절벽 아래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둘째 형 이윤 역시 상처를 회복하고 복귀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이휘에게 가문의 안위를 맡깁니다. 이휘는 더 이상 망나니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으나 그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다시 검은 무복을 입습니다. 어머니의 사당 앞에서 피 묻은 검을 마지막으로 닦아내며 이휘는 맹세합니다. 이 나라 구석구석에 숨어들어 가문을 파괴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또 다른 요화들과 어둠의 세력들을 모조리 찾아내어 단죄하겠노라고. 가문을 지켜낸 막내 아들의 처절한 복수극은 이제 한양의 밤거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위대한 호랑이 야담으로 전해지며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립니다. 조씨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피비린내 나던 안채를 정리한 그 광란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도성은 이 정승 가문의 막내 아들이 사실은 뛰어난 무사였다는 전설적인 소문으로 들썩였지만 정작 주인공인 이휘는 그 화려한 조명 아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이 가문의 기틀을 다시 세우고 충격에 빠진 아버지를 봉양하는 동안 이휘는 어머니 박씨 부인의 유품 속에서 발견한 낡은 지도를 따라 북쪽 끝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산맥 속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어머니가 생전에 세상이 너를 버리거든 이곳으로 숨거라며 몰래 일러주었던 최후의 보루, 이름 없는 초막이었습니다. 몸 곳곳에 남은 자객들의 칼자국이 채 아물기도 전이었지만 이휘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막 주변에 정교한 덫을 놓아 외부의 침입을 차단했고 밤마다 살얼음이 어는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담그며 복수 이후 찾아온 공허함과 살기를 씻어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찰나였습니다. 숲의 짐승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울음을 멈춘 어느 깊은 밤, 이휘는 자신의 등 뒤를 파고드는 서늘하고도 예리한 살기를 느꼈습니다. 이휘가 피 묻은 검을 화롯불에 달구어 닦으며 다음 행보를 구상하고 있을 때 창호지를 뚫고 날카로운 암기 세 발이 번개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이휘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젖혀 이를 피함과 동시에 툇마루로 박차고 나갔습니다. 나무 위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깃털처럼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전신을 검은 무복으로 감싼 날렵한 체구의 살수였습니다. 조씨의 잔당이냐 아니면 새로운 사냥개냐. 이휘의 호통과 함께 두 사람의 검이 맞부딪혔습니다. 챙강거리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적막한 숲을 뒤흔들며 메아리 쳤습니다. 상대의 검술은 그간 상대했던 조씨의 자객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빠르고 정교하며 마치 이휘의 다음 수를 미리 읽고 있는 듯한 기괴하고도 화려한 변초를 사용했습니다. 수십 합의 공방이 오가며 불꽃이 튀는 혈투 끝에 이휘가 상대의 손목을 비틀어 검을 쳐냈고 그 과정에서 상대의 목에 걸린 놀이개가 달빛 아래 서늘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휘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그 놀이개. 우리 어머니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청옥 나비가 아니냐. 이휘가 검을 멈추자 복면을 쓴 여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복면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녀는 5년 전 조씨의 모함으로 도적대에게 몰살당했다고 알려진 가문의 전속 호위무사이자 이휘에게 처음 검을 가르쳤던 어린 시절의 스승, 장혜린 소저였습니다. 초막 안, 희미하게 타오르는 등불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정적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장소저는 자신이 어떻게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왜 이 깊은 숲속에서 이휘를 기다려왔는지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조씨는 그저 거대한 뱀의 비늘 하나에 불과합니다. 나으리. 그녀의 뒤에는 조선의 심장부를 도려내려는 거대 비밀 결사, 만월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장소저의 설명에 따르면 만월회는 조정의 고위 관료들부터 전국의 상권을 쥐고 있는 거상들, 심지어 북방의 여진족 세력까지 포섭하여 나라를 통째로 넘기려는 거대 매국 조직이었습니다. 조씨가 이 정승 가문을 노린 것도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만월회의 자금줄을 확보하고 도성 내부의 기밀을 상시로 빼내기 위한 치밀한 공작의 일환이었습니다. 이휘가 가문을 구한 것은 만월회 입장에서는 거대한 계획에 박힌 작은 가시 하나를 발견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을 일개 가문의 아들이 아니라 조직의 앞날을 가로막는 최우선 제거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도성은 물론이고 이 나라는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이휘는 장소저가 건넨 두꺼운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가 평생 형제처럼 믿었던 대신들과 조정의 핵심 인물들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분노로 몸이 떨려왔습니다. 가문을 지키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던 싸움은 이제 나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고독하고도 처절한 전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나를 다시 가르쳐 주시오. 그들의 목을 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둠 속의 귀신이 되는 법이라도 배우겠소. 이휘의 결연한 눈빛에 장소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숲속의 초막은 이제 단순한 은신처가 아닌 만월회의 심장을 노리는 호랑이의 굴로 변모했습니다. 이휘는 장소저로부터 정통 검술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 적을 암살하는 비술, 흔적 없이 사라지는 보법,
그리고 만월회가 사용하는 은밀한 암호 체계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숲 너머로 핏빛 해가 떠오르는 새벽, 이휘와 장소전은 다시 한양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려한 양반의 의복은 이미 불태워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검은 무복을 차려입은 두 명의 그림자는 숲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밤을 지배하는 만월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설적인 그림자 사냥의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장애린 소저와 함께 깊은 숲속의 은신처에서 지옥 같은 수련을 마친 이휘는 다시 한양 도성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처럼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정승댁 도련님도 세상 만사 관심 없는 듯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망나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깊게 가린 삿갓과 낡은 무복 차림으로 밤의 어둠에 완벽히 녹아드는 그림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도성은 겉으로 보기에 태평성대처럼 평온해 보였으나 장소저에게 배운 안목으로 본 도성은 이미 만월회의 도끼가 구석구석 퍼져 있었습니다. 조씨의 처형 이후 만월회는 더욱 은밀하고 잔혹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원대한 계획을 방해한 이 정승 가문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대감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둘씩 매수하거나 암살하며 가문을 서서히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이휘는 성벽 너머 궁궐을 바라보며 나직이 은졸였습니다. 달이 차오르면 질 때도 있는 법. 내 놈들의 밤을 여기서 끝내주마. 이휘는 가장 먼저 자신의 정보 거점이었던 기방 낙화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예전의 화려함을 잃고 살벌한 피냄새와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휘의 충직한 조력자였던 행수기생월양은 만월회의 습격을 받아 지하 밀실에 감금되어 있었고 낙화루의 정보원들은 이미 배신하여 숨거나 차가운 시신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휘는 밤을 틈타 낙화루의 높은 담장을 넘었습니다. 복도마다 만월회에서 보낸 전문 살수들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지만 장소저에게 전수받은 암살술은 그들의 목을 소리 없이 그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침내 월양이 갇힌 차가운 지하 밀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이휘는 모진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채 숨을 헐떡이는 월양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이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경고했습니다. 나으리, 조심하십시오. 만월회의 머리는 대궐안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믿었던 바로 그곳에. 월양의 유언과도 같은 말은 이휘에게 번개 같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만월회를 지휘하는 진정한 흑막이 가문 내부 혹은 그가 평생을 존경해온 인물들 사이에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휘는 월양의 품에서 만월회의 간부급 명단과 다음 타격 지점이 적힌 피 묻은 서신을 챙겨 탈출을 시도합니다. 낙화루를 빠져나오는 길, 이휘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만월회의 최정예 검객이자 흑영조를 훨씬 능가하는 살인병기들이었습니다. 숲에서 익힌 호랑이의 검술과 장소저의 그림자 보법이 합쳐진 이휘의 무예는 압도적이었으나 수십 명의 포위망을 홀로 뚫기란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낙화루 지붕 위에서 수십 발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자객들의 미간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장애린 소저가 약속된 시간에 맞춰 지원을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무 아래 이휘는 자객들의 목을 베어 넘기며 포위망을 뚫어냈습니다. 장소저와 함께 가까스로 사지를 탈출한 이휘는 도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 기슭의 바위 위에 섰습니다. 그는 월양이 목숨과 바꾼 서신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만월회의 수장인 월주의 정체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와 그들이 조만간 궁궐 내부의 누군가와 결탁하여 거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충격적인 음모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쥐새끼처럼 숨어다니는 일은 끝났다. 그들이 밤을 지배한다면 나는 그 밤을 불태우는 태양이 되겠다. 이휘는 자신의 검에 묻은 핏자국을 소매로 닦아내며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제 방어적인 복수를 넘어 만월회의 근거지를 하나씩 타격하여 그들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달빛 아래 선 이휘의 검은 무복 위로 호랑이의 기운이 서리고 그의 눈은
이제 도성 한복판에 도살인 거대 악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밤을 지키려는 호랑이와 이를 집어삼키려는 만월회의 진정한 전쟁이 이제 막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이휘는 월양이 남긴 서신을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합니다. 만월회의 수장인 월주는 다름 아닌 어린 시절부터 이휘를 아끼고 가문을 돌보아주던 아버지의 절친한 벗, 영의정 김대감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로 조정을 지탱하는 척했으나 뒤에서는 만월회를 조직해 북방의 세력과 결탁하고 조선의 왕좌를 찬탈할 계획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가장 높이 뜨는 밤, 김대감은 대궐 안에서 반란의 신호를 올리려 합니다. 이휘와 장혜린 소전은 마지막 결전을 위해 화려한 도포를 벗어 던지고 칠흑 같은 무복으로 몸을 감싼 채 궁궐의 담장을 넘습니다. 수백 명의 반군이 도열한 가운데 이휘는 단신으로 김대감의 거처인 사정전으로 파고듭니다. 김대감, 당신의 밤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휘의 사자후가 궁궐의 정적을 깹니다. 김대감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호위 무사들을 내보냅니다. 하지만 숲속에서 지옥 같은 수련을 거친 이휘의 검은 이미 인간의 경지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의 검이 한번 휘둘러질 때마다 만월회의 살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장혜린의 화살은 어둠 속에서 김대감의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마침내 단둘이 마주선 이휘와 김대감. 김대감 역시 숨겨둔 무예 실력을 드러내며 이휘를 압박하지만 이휘는 어머니의 비녀를 손에 쥐고 복수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이것은 내 가문의 눈물이며 이 나라의 분노다. 이휘의 장검이 달빛을 갈라 김대감의 가슴을 꿰뚫습니다. 만월의 빛이 서서히 사그라들며 조선을 집어삼키려던 거대 악의 수장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반란은 진압되었고 만월회의 잔당들은 모조리 소탕되었습니다. 왕은 이휘의 공을 치하하며 높은 관직을 제안하지만 이휘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는 다시 가문의 막내 아들로 돌아가는 대신 이름 없는 그림자가 되어 세상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형 이건은 영의정이 되어 무너진 강토를 바로 세웠고 둘째 형 이유는 거상이 되어 백성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휘는 장혜린과 함께 말 한 필의 의지에 도성을 떠납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깊은 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어디선가 푸른 눈을 빛내는 호랑이가 나타나 악인들을 징벌하고 사라진다고. 가문을 구하고 나라를 지켜낸 망나니 셋째 아들의 전설은 그렇게 영원히 지지 않는 야담으로 남아 조선의 밤을 지키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